자, 심화이론과정 2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교재는 165페이지예요. 자, 165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정보의 현자치 분석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챕터 정보의 현자치 분석 옆에다가는 별표 2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 넣으시고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됩니까? 요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참 시장의 불안정성 이론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필요하더라.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정보 비용을 쓸 것인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래서는 정보의 현자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정보의 현자치는 어떨 것인가? 먼저 확실하다 가정하는 겁니다. 확실하다 가정하셔서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줄여서 현가 표현했습니다. 다음 불확실하다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처음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확실하다 가정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의 현재 가치를 빼준 값이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거기 나와 있죠. 정보의 현재 가치란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에서의 현재 가치를 차감 빼준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박스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양월 1번 사례가 들어있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포시에 있는 A 토지 근처에 1년 후에 공제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처럼 자, 김포에는 A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A라는 토지 근처에 이제 1년 후에 공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언제입니까? 1년 후란 이야기예요. 1년 후에 이제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때?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 1년 후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하나 2번 봅시다. 현 상태는 단순히 가능성의 상태일 뿐 그 공장이 실제로 들어설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가 없으며 확실하다는 건 언제입니까? 1년 후다라는 이야기죠. 현 상태에서 공장이 들어설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은 각각 50%다. 그럼 현 상태에서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가능성은 각각 어때? 50%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50%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1년 후 공장이 들어설 경우 A 토지는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A 토지는 8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뒷집은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또한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보 비용은 얼마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우리 설명드렸죠.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했을 때 빼주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1번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 그럼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 이게 확실한 경우예요.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들어선다. 이게 확실하다. 그럼 잡으세요.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들어선다면 A 토지의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8,8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8,800만 원 1년 후에 가치잖아요. 이걸 뭘로 바꾸자?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확실하다면 자, 이제 1년 후에 이 A 토지의 가치는 얼마가 된 겁니까? 8,800이 되겠다는 이야기. 여기 뭘 구하자? 현재 가치를 구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럼 1년 후에 8,800원이니까 8,800원 뭡니까? 일시불이 되겠지요. 우리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된다.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 1을 1 플러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때 할인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봅시다. 자, 일시불은 얼마입니까? 8,800만 원이 되겠지요. 뒤에 동그라미 6개는 떼버리겠습니다. 자, 8,800만 원이다. 1을 자, 1 플러스 R의 N수로 할인해주자. R 할인율은 요것을 사용됐죠? 몇 프로입니까? 10%죠. 0.1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몇 년짜리입니까? 1년짜리니까 1승이 되겠다는 건 1승은 사실 의미가 없죠? 예,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때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때? 8,800만 원을 자, 1 플러스 0.1이니까 당연히 1.1이 되겠죠? 1.1이 1승이니까 1.1로만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기 꺼내보세요. 같이 계산해 봅시다. 자, 그래서 같이 계산합시다. 자, 8,800원인데 뒤 동그라미 6개 떼버렸습니다. 88 나누기 1.1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제 80 나오죠? 80. 결국은 8천만 원이다. 뒤에 동그라미 6개 떼버렸으니까 8천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은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자,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불확실한 이야기는 뭡니까?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이게 불확실한 거죠. 자, 잘 보세요.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들어선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토지의 1년 후에 가치는 얼마 됩니까? 8,8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확실한 경우예요. 반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는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불확실한 거라는 이야기야. 그럼 보세요. 그럼 이 토지는, A 토지는 1년 후에 그럼 8,8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6,6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땐 어떻게 해야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8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그럼 8,800. 예, 자, 가능성 50%니까 곱하기 0.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600이 될 수도 있죠? 왜? 불확실하니까. 가능성은 50%다. 그래서 6,600만 원 곱하기 0.5다. 이렇게 해서 이제 8,800이 될 가능성은 50%, 6,600이 될 가능성은 50%니까 8,800 곱하기 0.5, 6,600 곱하기 0.5에서 이걸 더해버리면 어때?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1년 후에 A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뭐가 됩니까?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된다는 건. 그럼 이 자체는 일시불이 되기 때문에 이걸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시불의 현자치는 어떻게 안 됐어요? 예, 자, 일시불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 플러스 할인율은 요것은 10%죠? 0.1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간은 몇 년짜리예요? 1년짜리다. 그럼 1승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하다 우리는 이제 자,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한 방에 계산을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분작 이 값이죠. 분작 이 값을 메모리는 활용해서 한 방에 계산을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이제 MC 몇 번 눌러보시라 그랬지요. 물론 당연히 새로 계산하는 거니까 A시나 ON 이것은 전원 킬러 때 눌러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고 예, 자, MC 몇 번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88 곱하기 0.5 M 플러스 자, 66 곱하기 0.5 M 플러스 그리고 M을 눌러보세요. 얼마입니까? 77이 나오지요. 결국 우리가 분자 이 값을 어때? 이 값을 메모리를 활용해서 한 방에 우리가 계산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7,70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어떤지 1 플러스 0.1의 1승이다. 결국 1.1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누기 1.1 해보세요. 눈 누르시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7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불확실하다 가정해서 현자치는 얼마 됩니까? 7천만 원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다 계산했지요. 다 계산했습니다. 자, 보세요.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 되겠지요. 8천만 원. 다음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는 얼마 됩니까? 7천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걸 빼주면 정보의 현자치를 구할 수 있다. 정보의 현자치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정보의 현자치 1,000만 원을 구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정보의 자 현재 가치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초과 이윤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이때 정보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 되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 비용도 얼마 됩니까? 1,00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1,000만 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정보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지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 금액도 자 정보 비용도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자 할당 자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용을 또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죠. 결국은 이제 초과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이 존재는 초과이윤과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어때? 같아져 버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우리가 먼저 이걸 설명드렸어요.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결국 뭐냐니까 초과이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초과이윤이 1,0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어때?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과 같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정보 비용도 얼마 됩니까? 1,000만 원이 된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도 얼마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한 문제 그렇지만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 비용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다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도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정보의 현재 가치 이 자체가 자 어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 비용이 되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보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연습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우리 시험에 자 간혹 한 번 출제되는 계산 문제 유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 메모리는 활용해서 계산할 때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잔대신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6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66페이지는 양보를 2번 사례 분석이 돼서 평가 1번 정보의 현자치 계산해 봤지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2번 정보의 현자치 분석이다. 소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정보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므로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사실 정보의 현자치는 초과이윤이다. 이게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1,000만 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결국 정보의 현재 가치 이 자체는 어떻게 한다했어요? 확실하다 가정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의 현재 가치를 때 빼준 값이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정보의 현재 가치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 비용이 되는 것이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보의 현자치 분석이다. 이분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다음은 여름 교재 169페이지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69페이지 4장 보시면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소개인데 이분도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했고요. 지난 시험 세 문제 나왔죠. 여름실 이번 시험도 세 문제는 꼭 출제되리라 예상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4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이분은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지대 및 지가 이론에 대해서 2절은 도시 공간구조 이론 3절은 입지론의 의 4절은 공업 입지 5절은 상업 입지 6절은 주거 입지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시험은 자 1절 지대 이론 2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 그리고 5절에 상업 입지론 이번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공업
입지 이론까지 포함해서 본 과정에서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에서 말씀 내용 포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1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는 자,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사장 저의 본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나셔서 어떻습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는 1절 지대 및 지가 이론이다 소개되는데 1번 챕터 지대 및 지가다. 이 부분은 비교 수월한 내용이에요. 출제 빈도도 낮은 편이다.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제가 밑줄 그어드렸죠? 이 내용 중으로 한 번쯤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번 챕터 지대 이론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 거의 매마다 빠지 않고 출제되는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지대 이론에서 기본 이론에서 다른 내용 포함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지대 이론도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양한데 우리 교재 6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6가지. 먼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 다음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다음은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 다음은 마샬의 준지대설. 다음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자, 이 6가지를 우리 교재에 넣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다음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설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고 다음으로 출제되는 게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 마샬의 준지대설, 이분들은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차액설, 위치설, 절대설, 입찰설 이 4가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본 과정에서는 이 4가지다가 파레토의 경제설, 마샬의 준제설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반복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이론들이 다양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학자 이름 때문에 여러분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리카도다 그동안 많이 안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외우려니까 머리가 빠개진 것 같으면 사실 서대술이다 이렇게 하면 저잖아요. 쉽게 또 외워집니다. 그러나 리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보시면서 눈에 익혀놓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께 기회가 될 때마다 리카도 이야기 때문에 아마 9월쯤에 세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것이지 이것이 이게 외워지는 건 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내 눈에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지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다라는 겁니다. 리카도의 차액설이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봅시다. 자, 리카도의 차액설은 차액이 지대다 이런 관점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것인가?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래서 생산성에 차이가 나게 돼 있고 이게 지대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또한 리카를 비롯한 고자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곡물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곡물의 수요 증가니까 당연히 수요 증가니까 곡물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곡물 더 재배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토지를 들어들어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고
토지의 수요층이 갈수록 지대는 어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상승한다. 결국 리카르도를 비롯한 고전파들은 어떤 생각을 쓰는가?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어때? 상승한다. 이런 시각이란 이야기예요. 사실 리카르도를 비롯한 고전파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어때? 영국의 밀값이 폭등했습니다. 밀값이 폭등하니까 지대도 어때? 올라가더라.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대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토지 소유자 지주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곡물 가격이 뛰니까 덩달아 지대도 뛰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대를 뭘로 바라본 겁니까? 바로 불로소득. 자,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고전파에 견인하면 지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비, 즉 비용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예요. 지대는 생산비 비용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불로소득, 자,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때문입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대는 자, 곡물 가격에 지금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여기서 이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서, 곡물이 어때? 수요가 증가했죠? 그래서 곡물 더 많이, 수확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비옥도가 좋은 땅을 리카르도는 뭐라 표현했느냐?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둥지 쉽게 이해하세요. 땅의 우둥생이란 이야기예요. 땅의 우둥생이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비옥도 좋은 땅을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튼 비옥도가 좋은 땅, 우둥지는 자 널려 있을까요? 한정이 됐을까요? 한정돼 있겠죠? 즉 우둥지는 한정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한정된 우둥지에서 어떻게 자 곡물을 더 많이 자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계속 뿌려갑니다. 그럼 처음에는 씨 뿌린 양에 비해서 수확된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 순간을 벗어나면 씨 뿌린 양에 비해서 수확된 양은 늘기는데 점점 적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서 우리가 뭐랍니까? 체감한다 이런 표현하죠. 좀 우둥지는 한정이 돼 있고, 자 비옥한 토지는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둥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둥지보다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을 개간을 하게 된다. 이를 어때? 열등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의 열등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둥지와 열등지 간에는 비옥도의 어때?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생산성에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합시다. 우둥지는 열등지에 비해서 비옥도가 좋잖아요. 그럼 비옥도가 좋기 때문에 생산성이 어때? 높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 이렇게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생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 열등지는 우둥지에 비해서는 어때? 비옥도가 안 좋겠죠? 따라서 생산성이 어때? 낮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다음, 이제 경작은 가능합니다. 그럼 경작은 가능하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가 있다. 이걸 리카르도는 최열등지다.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최열등지는 한계지도 경작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작이 가능한 이야기가 뭡니까? 정상인을 얻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초과인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정상 이윤도 얻지 못한다면 경작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정상인 얻을 수 있다. 하나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초과인은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밑에 우리 이런 생각 해봅시다. 자, 곡물 가격이 있지요. 곡물 가격 또는 생산물 가격이다 할 수 있겠네요.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준 게 사실 어때? 초과 이윤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상 이윤은요. 정상 이윤은 경제에서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정상 이윤도 존재치 않는다면 경작을 하겠잖아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그래서 정상 이윤 어때?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생산비 이 안에 정상이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주면 뭡니까? 초과 이익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리카르탄 고자파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은 존재치 않는다. 이 초과이익을 뭘로 인식하는 겁니까? 결국 지대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대로 인식하는데, 자 보세요. 최열등진 한계에서는 경작은 가능하다. 그래서 정상이 얻을 수 있다 했죠?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인은 존재치 않는다. 초과인이 얼마라는 이야기? 0이다. 그럼 초과인이 0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곡물 가격과 생산비 이 둘이 어때? 같다는 거지요. 같다. 그래서 최일등의 한계에서는 곡물 가격과 즉 생산물 가격이지요. 생산비가 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대는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금액 따지면 영원이란 영원. 그래서 지대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열등진 한계제에서는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지대는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해당 토지와 최열등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등지도 뭐과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열등지도 뭐과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한다. 왜? 최열등지는 생산성이 때 가장 낮은 토지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항상 해당 토지와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등지는 결국 뭐과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해서 생산성의 차이가 이 크기란 이야기예요. 이 크기다. 이 생산 차이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열등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귀속되는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우등지도 뭐과 비교합니까? 항상 해당 토지와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한다. 왜? 최열등지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랬죠. 우등지와 최열등지. 자,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비교하면 바로 생산성의 차이가 2분이 되겠죠. 이게 이 차이가 우등지를 가진 지주에게 귀속된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토지와 항상 뭘 비교했어요? 최열등지 비교했죠? 해당 토지와 최열등지와의 생산성의 차액이 있다. 이 생산성 차액 이 자체가 뭡니까? 지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차액이 지대다. 그래서 리카르도 지대를 우리가 차액 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리카르도의 차액설 여기에 온다면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이는 겁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또한 비옥권 토지 우등지는 어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이들은 어때?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세요. 지대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참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를 생산비 비용으로 보는가? 아니죠. 지대를 뭘로 보는가?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최열등진 한계제에서는 지대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들이 이제 차액설의 주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보세요. 자, 이처럼 리카르도의 차액설 여기서 어때? 위치 문제를 고려하긴 고려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비옥도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치의 문제로 다소 경시하게 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리카르도의 차익설 2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는 하단에 2번 챕터 지대 이론이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별표 4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대 이론 옆에다가 별표 4개 놓으시고 양골의 1번 리카르도의 차액절이다. 이분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설명 다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173페이지 양벌의 2번 튀닌의 위치 제설이다.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튀닌의 위치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튀닌은 고립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입지론의
시출할 수 있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튀네는 고립국이란 책을 썼다 그래서 튀넨의 이론 어때?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합시다. 고립국입니다. 고립국은 말 그대로 보세요. 고립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에서 튀네는 이처럼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된 원형 모양의 하나의 도시를 상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원형 모양의 하나의 도시를 상정했는데 이 도시는 외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여서 도시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시 전체 측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소비지 또는 도심 또는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생산해도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생산해도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비옥도가 같다라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비옥도가 같다면 자, 리카도의 차익설 여기나면 지대가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튀니 바라보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비옥도는 같지만 어때? 지대의 차이가 나더라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위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위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튀는 토지의 비옥도가 어때?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준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위치 지대설이다. 위치에 따라 비옥도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지대의 결정이 토지 비옥도뿐만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튀네는 이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송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그럼 이제 소비지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때? 수송비는 적게 들겠지요. 소비지까지 지금 거리가 멀수록 어때? 수송비는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송비는 오로지 어때?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다음 튀네는 지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대를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다. 매상고는 결국 뭡니까? 곡물 가격이 되겠죠. 여기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다. 자, 여기까지는 리카도의 차익지설이에요. 여기에 튀네는 뭘 고려했습니까? 수송비를 고려했다. 그럼 수송비도 비용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수송비를 어때? 비용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빼줘서 지대란 것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이윤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튀는 역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치 않는다. 이 초과이윤을 뭘로 인식합니까? 지대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보세요.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하다면 지대는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서 결정된다. 물론 매상고나 생산비가 변하면 어때? 지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다 가정한다면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매상고는 100입니다. 생산비는 50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매상고는 100, 생산비 50으로 일정하다는 이야기 때 수송비가 20이라면 자, 이제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주고 수송비를 빼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지대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30이 되겠네요. 자, 매상고 100, 생산비 50으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수송비가 40이라면 이걸 빼준 값이 뭐가 됩니까? 지대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라면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그럼 도심으로 즉 소비지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어때? 적게 들겠지요.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가정하고 있죠. 그럼 거리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적게 든다는 이야기.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지대는 어때? 자, 더 적은 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높아지겠죠? 자, 보세요. 이처럼, 예, 수송비가 이처럼 어때? 적게 든다는 이야기야.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지대는 어떻습니까?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더 적은 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지대는 높아진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지대가 높아질수록 이제 토지 이용과 자본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겠는데, 자, 사실 튠에는 토지와 자본은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용접자에서는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본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느 거 이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싼 거 씁니까? 싼 거 씁니까? 싼 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잡으세요. 지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토지 이용에 따른 대가가 어때? 그만큼 커지겠지요. 그럼 토지 이용에 따른 대가가 커지니까 상대로 싸 생각들은 뭡니까? 자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비싼 생각들은 토지 이용을 줄이고 싸다 생각들은 자본 이용을 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 이용을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 이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토지를 적게 쓰고 자본을 어때? 많이 쓰겠다 해서 토지에서 자본으로 대체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토지를 어때? 토지 이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토지를 어때? 토지를 집약해서 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죠. 당신은 농업사니까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이처럼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어때? 많이 들겠지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이처럼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은 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어때?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지대는 이처럼 40에서 20으로 돼. 예, 자 여기 보세요.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이처럼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은 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어떻습니까? 자, 낮아지죠? 낮아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죠. 더 적은 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수송비가 되니까 더 많은 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어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대가 낮아질수록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는 어때? 낮아지겠지요. 그럼 상대로 싸우신 같은 건 토지가 되겠지요. 그때는 토지 이용을 늘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본 이용을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이용을 늘린다는 이야기 뭡니까? 토지를 넓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를 넓게 쓰겠다. 이 같은 토지 이용을 우리한테 조방적 토지 이용이다. 흔히 여러분이 가축을 방목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방목 이게 뭡니까? 넓은 벌판에서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다. 그래서 이 같은 토지 이용을 우리가 조방적 토지 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농업사니까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어때? 많이 들지요. 지대는 어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튠엔의 위치 지설 튠엔의 위치 지대설 여기에 원하려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수송비는 많이 들죠? 지대는 어때?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분도 간혹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하시면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어때? 많이 들겠지요.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어때?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죠. 지대는 높아진다.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죠. 지대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송비와 지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때? 그만큼 수송비의 전략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송비의 전략분이 많기 때문에 어때? 지대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는 수송비의 전략분은 어때? 적다는 이야기지요. 왜?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수송비의 전략분은 적다서 어때? 지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튀니는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수송비의 전략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참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이것은 토지 이용 형태는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생산비가 아니죠. 수송비에서 결정이 돼서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이것은 토지 이용 형태는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튀니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적 농업인데 이 자체가 동심원의 형태라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이 자체가 후학들이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죠.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심원 형태란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동심원의 형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원의 형태로서 사실은 6개의 동심원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4개만 그려드렸어요. 여하튼 동심원의 형태로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 외로서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6개 동심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동심원 지대 모델 제시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튀니의 지대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지도선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Y축은 지대가 되겠고요. X축은 도심에서 외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보세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죠?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진다. 그럼 도심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는 거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지대가 낮아진다. 그래서 예문을 연결시키면 자, 이 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대 곡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사실 우하향은 곡선이에요. 곡선의 편의상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나타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니의 위치설 설명을 다 드렸어요. 튀니에 난다면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위치 지대설이다. 이렇게 붙여놨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 또 기본 이론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튀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 했어요? 입이 푹 튀어나와서 죽었다 그랬죠? 입이 푹 튀어나오니까 튀는. 그랬을 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딱 3글자 유어를 남기고 죽었다. 뭐라고? 수송비. 그래서 튀니만 나면 우리는 뭘 떠올리자? 수송비. 이걸 떠올리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교재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으로 2번 튀닌의 위치 지설이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점도 이해하시고 교재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 밑줄을 그어드렸죠? 밑줄 내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175페이지로 봅시다. 세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 하는데 사실 마르크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자예요. 사회자. 이 사람이 자본주의 해보니까 누군가 때 땅은 가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누군가 땅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절대 공짜로는 안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지대가 발생해. 뭐 때문에 것인가? 바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 그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 지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대 지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 지설이다. 따라서 마르크스 여기에 한다면 최열등진 한계지수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최일등진 한계도 토지에서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이 된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과 우리 설명드렸던 리카도의 차익설 이건 비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리카도의 차액 지설입니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비옥권 토지 우둥지는 한정이 돼 있지요.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야. 반면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서는 자,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를 갖던 그 자체, 즉 소유 그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보세요. 자, 리카도의 차액지설 여기에서는 최열등진 한계에서는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 나면 최열등진 한계라도 토지 소유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같은 특징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양호 3번 마르크스의 절대설 설명드렸고, 보충해서 박스에 있는 차액지설과 절대설의 비교다. 이분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양고 4번입니다. 자, 4번은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A 학원에서 이제 오전반, 야간반 이렇게 하루에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전반도 약 4시간 정도, 야간반도 약 3시간 40분, 그래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2차례 강의를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처럼 자, 똑같은 날 나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A 학원에 나가서 오전, 야간반 2차례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강의 진행하고 A 학원부터 제가 이제 100만 원을 받습니다. 100만 원인데 인근은 B 학원에서 어때?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니, 자, 선생님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게 강의도 잘해주고 있고 학습 자료도 어때? 빵빵하게 지원도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시면 너무너무 우리 학원 발전에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수강생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원 오시라고 어때 B학원에서 12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A학원에서 계속 강해야 됩니까? B학원에 가야 됩니까? 당연히 B학원 가야 돼. 여름에 할지도 B학원 가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B학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A학원에서 눈치를 챘어요. 눈치채고 A학원 자, 원장님이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기든 보수로 더 많이 앞으로 줄 테니까 B학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한 달에 150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는 B학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겠죠? A학원에서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이제 15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50만 원은 120만 원 여기 있죠? 120만 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30만 원이다 할 수 있겠네요. 이때 150만 원이 바로 이제 총 수입이다 할 수 있겠죠. 150만 원이 총 수입이다라는 겁니다. 총 수입이다 이 생각하시고 다음 120만 원 있어요. 그럼 120만 원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B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를 줘야 됩니까? 120만 원을 줘야 되겠죠. 만약에 120만 원도 안 준다면 당연히 B학원으로 가겠죠. 그럼 B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해서 즉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지불돼야 될 보수가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다. 이걸 해서 흔히 전용 수입이다 또는 이전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지불돼야 될 보수가 된다. 어쩌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120 이걸 초과하는 부분이 있네요. 30이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경제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지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용 수입과 전수가 경제지대 합의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제한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경제지대다. 150에서 120을 제한 부분 얼마입니까? 30. 이게 이제 경제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지대는 어쩌면 생산자 잉여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경제지대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신가? 바로 공급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요. 사실 이제 저처럼 강의 잘하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럼 굳이 이거 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한정이다. 희소하다는 이야기, 희소하다. 제 사람 좀 있습니다. 희소하다.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파레토는 자, 공급 희소성인 모든 상품에는 경제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노동이나 기계 설비 등 공급에 희소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는 경제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 연예인들이 또 프로야구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그만큼 어때? 희소하기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바로 경제지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기계설비 등 공급에 희소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지대를 파레토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지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그럼 잡으세요. 공급 희소성이 크면 클수록 경제지대는 어떻습니까?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경제는 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총수입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전용 수입이 크면 클수록 경제지대는 어때? 작아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용 수입은 어때? 작아진다. 보시면 되겠죠? 왜? 총수입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는 경제 클수록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공급의 희소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경제는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급 희소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자, 공급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그렇죠? 비탄력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급이 비탄력이다. 사실 이것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뭡니까? 탄력적이지요. 그럼 공급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희소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희소성이 있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적게 증가해야 한다. 비탄력적이 돼야지 공급이 희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의 희소성은 커지기 때문에 경제지는 커지게 된다. 그럼 총수입이 일정한 가정하에서 경제가 커질수록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용 수입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용 수입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총수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발생하는 총 수입이 뭐가 됩니까? 경제지대되고 경제지대가 바로 지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파레토에 온다면 전용 수입 자, 그리고 경제지대 크기는 오로지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공급의 탄력성, 여부에 달렸다. 수요와는 관련했다는 이야기야. 공급의 탄력성,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험도 용어를 물어봤지요. 용어를 물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지불될 보수를 경제지대란다. 잘못되어 있죠? 뭐가 됩니까?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 경제지대라는 것은 전용 수입을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파레토는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 기계 설비 등 공급에 희소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존재한다. 이 지대를 파레토에 뭐랍니까? 경제지대란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잘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레토의 경제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자, 2부는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골 4번.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를 보세요. 자, 파레토는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기계 설비처럼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기계 설비처럼 공급의 희소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발생됐으며 이러한 파레토 지대를 뭐랍니까? 경제지대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의 희소성이 클수록 즉 공급의 희소성이 크면 클수록 즉 공급이 어때? 비탄력적일수록
예, 경제지대는 어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총 수입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의 경제지대를 합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자, 전용 수입이란 어떤 생산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산소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용 수입을 자, 이전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경제지대란 생산사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즉 총수입에서 이 말이죠.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생산자 즉 공급자 이익을 말하는 이게 뭡니까? 경제지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총수입은 일자다 가능해서 전용 수입이 크면 클수록 경제지는 어때? 작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전용 수입이 작을수록 어떻습니까? 경제지는 어때?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용 수입과 경제의 크기는 오로지 뭐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수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용 수입 경제 크기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중간에 보세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는 커지죠. 자, 지금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는 어때? 커진다. 그 아래줄 중간에 보세요. 예, 공급이 자 완전 비탄력적. 공선이 자 수직이란 이야기예요. 공선 수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총 수입 뭐가 됩니까? 경제지대다. 사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어때? 작아지지요. 작아지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전용 수입은 어때? 0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총 수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토지의 물리력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지요. 토지로부터 얻는 수입은 경제지대가 된다. 이런 경제지대는 지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이다.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달저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용 수입, 경제된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고 공급의 일성에 있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존재한다. 이때 지대를 파레토의 뭐랍니까? 경제지대란다.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샬의 준지대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